지금 영끌족들 집이 너무 안 팔려서 고생이고 겨우 팔고 빠져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현황도 심상치가 않다. 근데 팔고 빠져나온 사람이 이 정도라면 더 못 팔고 더 떨어져서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현황들, 지금 막 좀 집 좀 팔아주세요 제발, 막 이런 느낌으로 중개사들한테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싸게 빨리 손절하자니 손실도 너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감내하고도 우리가 팔겠다라고 내놓으면은 집값 수호단이 전화 오죠. 아니, 이웃들은 생각 안 하시냐, 당신이 그렇게 싸게 팔면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막 전화 와서 계속 민원 넣고 전화하고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부동산 내놓은 매물을 허위 매물 신고해서 인터넷에 등록 못 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현 상황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제목 자체가 이래요. 집 좀 팔아주세요. 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 그래서 보시면은 관망세가 어디서 나오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아파트를 구매한 20, 30대 젊은 가구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거, 그게 주거 사다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족쇄를 연결하는 거예요. 평생 그 부동산에 매여서.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열심히 갚아야 되죠. 그 원리금을 열심히 갚아야 되면은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자기 개발을 하고 쉬면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 없어지죠. 박봉을 주더라도 계속 일해야 돼요. 쉴 시간 1도 없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수수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수료가 법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따로 웃돈 주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려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문제는 보통 언론에서 취재하는 전문가들,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할 때 언론이 취재하는 전문가들의 한 80% 정도는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도 전문가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취재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조차 내년까지 계속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노도강 이런 동네 보시면 어때요? 더 빠르게 식고 있죠. 노도강이 왜 더 빠르게 식었냐? 2030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 난다고 하더라도 노도강은 별로 효과도 못 보고 한 4개월 떴다가 쭉 빠졌죠, 바로. 그러면은 똘똘한 시장 괜찮냐? 우리 그래도 똘똘한 시장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올 것이라서, 지금 영끌족들 2030들이 노도강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라,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강남도 이 모양이죠. 그래서 20억 넘어가던 게 막 18억 이렇게 거래되고, 동넥슬 이런 것도 21억까지 갔는데 또 18억 2천, 한 달 만에. 이것도 최고가도 아니고 한 달 전 가격이에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여기도 6월에 37억 하던 게 지난달 31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들 기본이고, 저기서 이제 또 빠진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도곡동 쌍용예가, 이런 것들 22억에서 14억까지 떨어졌죠. 그 전에는 23억 5천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는 재건축 하면은 제일 비싼 재건축 중에 하나죠. 제일 규모도 큰 재건축 중에 하나고, 한강변에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는 곳인데도 거기도 13억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강남에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번 상승을 주도한 곳은 강남이 아니죠. 강남은 그렇다 치자, 상승을 주도한 건 다르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먼저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오를 여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송파구가 먼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둔촌주공 띄우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둔촌주공이랑 제일 비교되는 단지가, 사실 강동구에 있었으면 강동구가 먼저 떴을 텐데 제일 비교되는 단지가 헬리오시티였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를 위주로 띄우고, 그게 오히려 반대로 더 대장이었던 엘리트 이런 쪽으로 번져간 거죠. 그러면서 막 전세가도 올려받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띄웠는데, 문제는 송파구도 마찬가지죠. 헬리오시티 또 1억 넘게 빠졌고요. 파크리오 이런 것도 지금 2억 가까이 빠졌다. 요게 지금 비명이 나오고 있는 영끌족들의 현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빠져나온 영끌족들은 어떤 상황이냐? 자, 실제 빠져나온 영끌족 사례입니다. 요거는 언론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사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고요. 본인 구체 상황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첨부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 상황인데, 보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연끌해서 산 집을 눈물로 처분한 상황인데, 보시면은 저 같은 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보니까 9,316만 3,207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우자도 4,800만, 4,900만 원 정도죠. 둘이 합치면 1억 4, 5천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출 합쳐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달마다 나가는 원금과 이자 때문에 나가는 돈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진짜 피곤하게 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요 분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그래도 고점에 가까울 때 팔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분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차라리 손실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판 사람들 그나마 살아남았는데 2012년 이때 판 사람들은 죽었어요 진짜. 인생을 대출 갚는 데만 거의 쓰고 있다. 근데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내가 막 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예 안 생길 수가 없겠지만, 남들처럼 막 투기로 막 여러 채 산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키울 수 있는 내 집 하나 하려고 노력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고 해서 샀어요. 정부에서 막 규제 풀어준다고 집값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샀어.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누가 책임을 져줘요? 그게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면은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요즘에는 막상 사기쳐서 돈 버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고, 진짜 힘들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상승론자들, 연골 오족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부자 되고 싶어요. 예?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나도 돈 벌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갖다 바치는 거죠. 수백에서 막 1000단위까지 강의로 내가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찬양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믿고 손해본 연골족들, 힘들어진 연골족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 선택 아니냐? 혐오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시대로 만들었다. 이것도 일종의 여론이에요. 여론 조작이고. 그러면서 부자 된 사람들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물론 부자 된 사람들 혐오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되, 남들 등쳐먹고서 부자 된 사람들,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가 남들 등쳐먹고 부자 된 것의 핵심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표상들, 되팔렘들. 근데 부동산 투기 자체가요, 안표고 되팔렘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보통 자기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로남불 하는 거죠. 부동산은 로맨스, 그 다음에 되팔렘은 불륜, 불호된불 하는 거지. 엄청나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때 부추긴 사람들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음? 이게 아니라 그때 사라고 막 대출 빌려준 정부, 그 다음에 그때 사라고 막 부추겼던 언론들, 그리고 막 사라고 부추겼던 유튜버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책임이 왜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약을 먹어도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의사나 약사 탓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건강을 못 챙긴 네 책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다 똑같다. 그럴 거면은 전문가가 왜 있냐? 왜 돈을 받고 강의를 하냐?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런 거고요. 현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자, PIR이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은행이 대단하죠. 근데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게 PIR을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중위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비중을 대거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가구, 그러니까 1년 급여가 약 7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연봉 7천, 이게 중위소득이래요. 믿겨져요? 가구별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중위소득이 연 7천이라는 게 믿겨져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 그러니까 뭐 빌라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중위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근데 저것도 의문이 간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 발표를 봤을 때 앞으로 왜 집값이 붕괴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같은 고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때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 되면 다시 오르겠지. 기회비용 같은 거,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 가격을 회복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통계청 지표만 봐도 답이 나와요. 자, 이번에 통계청에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생애 주기별 흑자 현황인데, 보시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피크일 때가 43세 1791만 5천원. 이때가 가장 피크. 그러니까 흑자가 이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이거저거 뭐 가족 부양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4,200, 8만 5천 원 정도는 쓰고 저축할 수 있는 흑자가 평균적으로 1,791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리고 가장 적자가 심할 때는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17살. 그래서 이때는 적자가 마이너스 3,527만 2천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인 흑자 기간은 이때부터 이때까지인데, 자, 27세부터 60세까지가 흑자 기간이고요. 이때 이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불과 4억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년 부양비. 이때 적자가 나는 게 5억 6천 정도. 이때 노년에 적자가 나는 게 3억 7천 정도. 난다고 하니까 적자 총액은 9억 3천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흑자보다 적자가 기간이 훨씬 더 길죠? 그것을 계속 생산 가능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부양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흑자 구간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들의 적자 구간도 더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인구 감소해서 부동산 살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고요. 자, 이거 적자 다 제외하고 내가 흑자 열심히 모아서 23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모을 수 있는 돈이 평균 4억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집값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 뭘로 띄운 거예요? 대출로 띄운 거고,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출 한 가지만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대출을 한 2개, 3개씩 쳐박아 놔서 거품을 만든 거지. 근데 거기 그 문제가 선제적으로 터졌던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워낙 심각하게 터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바젤3가 나오고, 그래서 바젤3에서 DSR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 DSR을 뒤늦게 도입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80%대까지 줄여야 돼요. 가계부채 80%대가 언제다? 2014년 말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점이 되더라도 그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고, 다시 고점이 나오더라도 2019년이 고점이었지 코로나 때 나온 거는 저기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 된 부분이 또 그 전 대비로 한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코로나 때 극적으로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그 가격이 다시 나올 수가 없는데 2024년에 미쳤다고 연끌적 또 들어가냐. 그냥 마지막 수요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끌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23년에 물린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대출 더 조이고 있죠.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조이고 있다. 위험한 주담대부터. 그 다음에 다주택 주담대. 다주택을 왜 줄여요? 다주택도 위험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상생금융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담대는 막고 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이 막는 게 내년, 후년에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왜냐면은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은행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상생금융 하라고 그러는데요. 상생금융은요,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자 캐시백. 어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자 캐시백이 뭐냐? 너네 이자 부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금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전에 냈던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돌려줄게. 이게 자영업자가 진짜 한계에 왔다는 소리예요. 경제가 지금 이자 캐시백이 나올 정도로 한계에 와 있는데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이미 시멘트를 부어놨다. 그러니까 그 시멘트 덩어리의 환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이런 거고요. 이 캐시백조차도 진짜 취약계층한테는 안 간다. 왜냐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받았는데 은행에서 이자 캐시백 하는 것은 보통 자은행에서 받은 사람들한테 캐시백을 해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영끌족들은 왜 진짜 개작살 날 수밖에 없는지, 요거를 딱 보여주는 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11월 주담대가 연중 최대폭으로 2020년 코로나 당시에 4조 원대만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최다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10월에도 주담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번 달에도 지금 주담대가 3조 4천억 정도라서 거의 4조 돌파할 걸로 보인다. 주담대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여태까지 집값은 뭘로 받쳐왔어요? 대출로 받쳐왔죠. 대출로 받치는데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출을 저렇게 역대급으로 늘려도요, 이게 주택시장을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자 부담, 그 다음에 금매로 파는 사람들보다 그 금매를 사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대출을 가지고 들어오는 현 상황, 요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 소득으로, IMF 이전에 소득으로 뛰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는 집값은 우리나라 성장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집값은 거의 대출로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로 띄우려고 해도 안 뜨는 상황이다.
영끌족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투기꾼들이라고 버틸 수 있겠느냐? 답 다 나왔어요. 왜 영끌족들이 지금 팔아달라고 안달이 나 있냐? 금리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왜 팔려고 안달이 나 있냐? 금리 때문에? 그건 아니죠. 지금 엄청난 붕괴 시장 직전에 탈출하려고 지금 아비규환, 아우성이 된 상황이다. 요게 현재 상황이고, 이제는 주담대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